중국인 상인들 한 1,700명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마약 물수하고 그리고 광저우에 있던 서양 상인들한테 마약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안 내놓자 350명 정도 되는 서양 상인들을 가다놓고 감금해요. 내놓을 때까지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서양 상인들에게 향후 아편 무역을 할 경우 사형을 내가 처해도 감수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영국인들의 재산을 근거 없이 물수한 거죠, 외국에서. 그런데 청나라에서 엄연히 마약이 불법인데 그거를 뺏기는 걸 가지고 영국적인 마인드인 거죠. 근거 없이 뺏긴다고 할 수 있나? 화나셨어요? 아니, 마약 가지고 그러니까 좀 걔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는 네.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성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19세기 아편이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입니다. 네, 1사F 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1사F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저 광팬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모든 걸 알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어디서 알아내지 하는 거가 참 많더라고요. 약간 가려운 곳을 이렇게 긁어주는 느낌. 네. 저희가 또 지식계의 효자손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기 전에 먼저 이 아편이라는 게 대체 인류에게 언제부터 사용됐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리스어로 어떤 즙 같은 거를 오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 꽃에서 맺힌 열매에서 나오는 즙을 마약 혹은 진통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즙이란 말이 변형된 그리스어가 오피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 건너가서는 오피움이 되었고 그것이 중국어로 건너와서는 한자어 한자로. 아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가 그리스어에 보이는 거 이런 느낌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과거에는 이런 좀 지중해 연안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됐겠죠. 그래서 고대 뭐 이집트라든가 근동 지역에 이런 쪽에서도 아주 옛날부터 사용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 아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대에서 다 이 효능 이런 게 알려져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미 BC 3,400년 그 정도의 수메르 문명에서 양귀비를 사용한 예가 있고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조이 플란트 이렇게도 불렀었죠. 이걸 먹으면 뭔가 이제 약간 기분이 좋고 환각 증세가 있다는 걸 이미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미 임플란트 브랜드 같기도 하고요. 얼핏 들으니까. 근데 이런 농담 해도 되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알겠어요. 이런 거 자유롭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미 BC 1400년경에 이집트의 고대 수도가 테베거든요. 거기서 이미 양귀비를 재배해서 무역까지 했습니다. 아까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재배했던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이미 그리스나 페르시아 쪽으로 수출도 하고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제르티누라는 그 독일 화학자이자 약제사가 아편의 모든 게 환각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이 이게 인간에게 어떤 마취 작용과 또 환각 증세를 준다는 걸 알아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 이게 몰핀이라고 그러죠. 몰핀은 그리스의 모르페우스라는 그 잠의 신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몰핀이란 말이 나왔고 이게 잠을 자고 환각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또 몰핀에서 조금 더 그 화학 분자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이 인간에게 환각 작용을 주는구나. 그거를 알아낸 게 영국의 찰스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헤로인이에요. 그래서 헤로인이 이제 마약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마취 작용 때문에 뭐 이렇게 마취제로 쓰였다가 환각제 그리고 마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한 400년경에 전파됐을 거라고 보는데 기록은 당나라 때 중국에 아편이 도달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조공무역으로 오는 거예요. 주로 시암 지역, 지금의 태국 그런 지역에서 이제 조공품의 하나로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미 양귀비 꽃에서 아편 성분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정도가 되면 이제 마취제 더 넘어서 마약 쪽으로 사용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1729년에 처음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부분적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아편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고대인들이 이게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떤 작용을 주는지도 알았고 이거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겠지만 근대 이름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또 하나 좀 빠뜨릴 수 없는 게 요즘도 마약 단속 나와가지고 양귀비 꽃 피우는 사람 단속해 보면 항상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꽃이 예뻐서 기른 거예요. 이거 뭐 저는 마약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양귀비꽃 품종도 있고 거기에서 마약 성분 빼고 미국이나 유럽권 같은 데서는 뭐 머핀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네네네. 서양에서는 꽤 양귀비 이미지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이 이제 일종의 호국 보훈의 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11월 11일이 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어서 그 동네 현충일이에요. 이 11월 내내 그 포피라고 그래가지고 양귀비 꽃을 여기 달고 다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1차 대전 때 플랑드르 그 지역에서 예. 영국 그 병사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시인이 영국 병사들이 이제 죽은 그 언덕에 양귀비 꽃들이 엄청나게 피어 있는데 마치 피를 머금고 자란 것 같은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다른 기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국에서는 병사들의 희생과 이 양귀비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약 성분보다도 꽃이 이쁘고 해서 자체로서도 꽤 사랑을 받는 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뭐 식물이고 네. 그리고 뭐 환각제 혹은 네. 뭐 의학적 목적인 진통제 이런 것들로 주로 쓰였던 건데 대체 왜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즘에도 뭐 미국과 뭐 네. 유럽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제 무역 분쟁이 있듯이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계기는 사실 차였습니다. 차. 영국 사람들이 차 진짜 좋아하잖아요. 티타임 뭐 이런 거 티타임. 있잖아요. 예. 저도 박사과정 때 예. 오전 한 10시 반, 오후면 한 3시 반 그 정도 되면 꼭 차 먹자고. 예. 약간 지금 좀 신물 나시는 예. 표정이신데 약간 그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은 1680년대에 예. 포르투갈 공주 브라간사의 캐서린이 찰스 2세한테 시집을 오면서 포르투갈이 이미 동방무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갖고 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퍼져가요. 그 이유는 설탕이 막 그때 막 새로운 기호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설탕 타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또 귀족층에 퍼져나가는데 특히 여성층에게 퍼져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커피가 유행이었는데 커피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남자들이 만나서 뭐 담배도 피면서 학문도 논하고 정치도 논하고 하는 그런 곳이어서 거기는 종업원 외에 여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티는 여성의 기호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중산층이 소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귀족이 먹는 되게 사치품인데 이걸 소비하게 되면서 자기도 약간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에 이르면서 노동자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수질이 안 좋아요. 수질이 안 좋으니까 노동자들이 맥주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하다가 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약간 노동 규율 막 그런 게 강화되면서 티가 필요한 거예요. 목마를 때 먹고 카페인 들어가고 좋잖아요. 각성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또 차는 몇 개 우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1700년에 약 40톤 정도를 차를 수입하는데 100년 정도 지나면은 9,400톤을 수입을 해요. 아니 거의 200 200배가 넘었네요. 그 정도 수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영국인들 도대체 차를 얼마큼 마셨는가? 수입해서 다른 데 대파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거 빼면은 약 7,600톤 정도가 영국 소비가 되는데 당시 영국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그럼 이걸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예. 1인당 연간 0.71kg을 소비하는데 티백 하나가 보통 2g이래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년에 375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적자를 보게 되는 상품이 된 거죠. 사실 이제 아편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한 1800년대 되면은 영국의 대외 무역을 보면 아시아 무역이 영국 전체 무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랑 무역이 한 30% 됐거든요. 유럽 무역이 35%. 예. 그런데 다른 곳은 흑자 또는 비슷한데 아시아 무역만 적자가 유럽 무역에 비해서 3배 정도 돼요. 그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뭐에 적자를 보는가? 전체 영국 수입품에서 차가 5%를 차지하는데 아시아 무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차 때문에 이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왜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그게 또 인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영국이 1764년에 부사르 전투라는 걸 통해서 이제 무굴 제국을 굴복시키고 예. 지금은 벵골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방글라데시랑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영국 식민지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 이제 아편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루트를 영국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쟁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이긴 전쟁인데 대략 썼던 전비가 2,800만 파운드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적자를 동인도 회사가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흥미롭게도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동인도 회사가 중국에 판 아편 총 양이 대략 2,800만 파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적자를 메울 필요가 또 있었던 거죠. 이게 손절을 치면 되는 일인데 이게 본전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본전 찾았잖아요. 그랬는데
전쟁까지 일으켜야 됐던 중국도 가만히 상황은 있진 않는 거죠. 이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중국도 이제 아편을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편 소비량이 처음에 1720년대 약 250상자 막 그랬어요. 예. 1799년에 이게 4,500상자로 늘어요. 그리고 아편 전쟁 직전인 1839년에 이게 4만 상자로 늡니다. 2,50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아편을 수입하는 거죠.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미 1800년부터 1820년대에 중국에 들어오는 은보다 나가는 은이 더 많아져요. 완전 역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국민 건강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히 무역 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저우 지역에 많이 이제 팔게 된대. 왜냐하면 중국은 당시 광저우 체제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보호무역 세국 정책이었어요. 해안을 막아놓고 광저우에서 공행이라는 인증받은 그 상인들만 해외 무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저우로 파고드는 거죠. 처음에는 공행들이 한테 몰래 팔고 나중에 밀무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 문제로 조정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한쪽은 일종의 좀 온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 합법화론도 있었어요. 어차피 이거는 안 된다. 통제가 안 되고 차라리 이걸 양지로 끌고 와서 관리를 하고 또 차라리 세금을 걷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걸 언급론자들이 있었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통제가 안 된다고 이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가 있냐라고 막는 쪽이 있었죠. 이때쯤에서 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는데 임칙서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리죠. 그 유명한 임칙서, 홍차 대신. 이제 황제가 이 문제 정권을 주는 대신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놓은 안이 나름 이제 좀 현실성 있다고 황제가 판단했던 거예요. 일단 마약을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를 해주자. 이들 환자로 봐야 된다. 이제 무조건 탄압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요양원 같은 걸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가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마약 공급로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 마약 밀매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서양 마약 상인들, 아편 상인들을 단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흠차 대신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중국인 상인들 한 1,700명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마약 물수하고 그리고 광저우에 있던 서양 상인들한테 마약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안 내놓자 350명 정도 되는 서양 상인들을 가다 놓고 감금해요. 내놓을 때까지 안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편을 몰수를 하는데 이게 120만 킬로그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서양 상인들에게 향후 아편 무역을 할 경우 사형을 내가 처해도 감수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영국인들의 재산을 근거 없이 물수한 거죠, 외국에서. 영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여기서 근거도 없이 우리 재산을 뺏기는가? 그런데 청나라에서 엄연히 마약이 불법인데 그거를 뺏기는 걸 가지고 영국적인 마인드인 거죠. 근거 없이 뺏긴다고 할 수 있나? 화나셨어요? 아니, 마약 가지고 그러니까 좀 걔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영국 영사한테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은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 적자를 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두 세계 간의 충돌이에요. 중국은 보호 무역의 이제 기본이 되는 국가인 거죠. 광저우 체제. 근데 영국인들이 보기에 세계는 주권을 가진 각 나라들이 대등하게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는 세계 질서가 당연한 거예요. 영국인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당시 중국 청나라의 아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했던 게 무렵 19세기에 조선의 외교관들이 중국 청나라를 방문했다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특히 영국산 아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 남쪽에 광동성으로 들어왔을 테니까 되게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에도 이미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조선 사신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소문이 좀 과장돼가지고 아편이라는 게 진짜 나쁜 물질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면서 피를 다 뽑는데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쭉 뿌려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키우는데 그렇게 키운 담배가 되게 독담배가 되는데 그걸로 담배를 만들면 아편이 된다. 그래서 진짜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중국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라고 조선 사람이 북경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써놓은 게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아편 이거 문제다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였던 거는 맞는 거죠. 아니 그러면 둘 간의 어떤 군사력 차이랄까요? 네. 뭐 이게 싸움이 좀 네. 되는 수준이었습니까? 사실은
청나라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그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죠. 아니 근데 인구만 따져도 네. 영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때 당시가 중국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였거든요. 영토도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예. 돈도 많은 나라인데 아니 뭐 저 멀리 영국에서 배 몇 척 끌고 와가지고 깨작깨작 한다고 해봐야 상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당시 청나라 인구가 뭐 3억에서 4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였습니다. 유럽 다 합쳐서 27%였어요. 그러니까 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기들은 꽤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막상 1840년대에 이제 결국 인도에서 파견된 영국 함대가 오는데 진짜 한 30척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깨져버려요. 네, 대표적인 게 네메시스 호인데 증기 기관이 이미 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60마력을 내는 증기 기관이 2개가 달려 있었고 모든 배 선체가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다음에 큰 함포 2개 그리고 이제 작은 함포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나라는 배가 이제 양쪽 면에 막 이게 포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 포가 다 쏘면 이쪽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돌려요 배를. 돌리죠. 그런데 이미 피벗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뭐 함대를 생각해 보시면 한 포에 돌아가면서 쏘잖아요. 이미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해안 포격이 가능했어요. 뭔 얘기냐면 배에서 상륙 안 하고도 저기 멀리 있는 중국 성에 대해서 대포를 쏘는데 이미 중국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되게 놀래요. 그래서 이거를 기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선, 데블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 끝날 때쯤에 이런 네메시스호 같은 게 14척이 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중국은 왜 해군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국을 보면 영국은 섬나라고 해외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상선으로 쓰다가 전쟁 나면 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메카트니 사절단이라고 영국에서 조지 3세 시절에 사절단을 보내요. 그랬더니 건중제가 진짜 거만하게 우리는 무역 필요 없다. 세계 진기한 거 모든 필요한 게 우리 땅에서 다 난다. 근데 왜 너희 오랑캐들과 우리가 무역을 하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뭐 정말 은혜를 베풀어 물건 몇 가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중국 내부에 그 교역이 필요하잖아요. 중국 큰 나라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대운하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수나라 때 수양제가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운하 파가지고 또 고구려 침공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명청 때 개선돼가지고 직선으로 1,800km가 이제 뚫려요. 그러니까 내부 운송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입장에서 약간 바다를 오랫동안 무서워했습니다. 그냥 왜구들 때문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막상 지금 임박한 적, 피부에 와닿는 적은 북쪽에서 내려온 러시아 뭐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 베이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약 무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화약을 처음 만든 건 중국이죠. 4대 발명품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서양에서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밀리터리 레볼루션이라고 군사혁명이라서 화약 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여기지만 서양에서 화약 무기를 개발해서 갖고 왔을 때 이 대포의 성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아주 작전을 잘 짜는 게 결국 상하이를 점령하고 어디를 그 다음 목적으로 가냐면 1842년에 전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장이 어디냐면 양쯔강과 대운하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길 점령하면 중국은 내부 운송이 막혀버려요. 근데 여기를 청나라도 결사항전을 하지만 결국 영국이 여길 점령합니다. 그러자 이제 청나라에서 파친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난징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좀 무력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당시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일화로 어떤 게 있냐면 임칙서가 그렇게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딴 장군이 섭외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평생 동안 싸움을 잘했던 것으로 명망 높았던 장군이 있습니다. 양방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면 막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보낸 건데 완전 격이 다른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런 거는 어떤 상식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마법적인 걸 이용해서 영국군들이 하고 있는 거다. 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 뭐를 취했냐면 저거는 굉장히 강력한 양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불을 뿜는 화포를 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음기를 놔두면 저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들만 사는 집 이런 데서 뭐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쫙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먹힐 리가 있습니까? 이게 뭐 양기로 쏘는 게 아니라 수학의 힘, 과학의 힘으로 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진짜 고민하다가 진짜 절묘한 수가 생각났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내냐면 중국 사람들 중에 사주팔자가 진짜 좋은 사람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있을 거잖아. 중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완전 무병장수하고 막 되게 높은 관직으로 올라오고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선봉대의 장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영국군한테 돌격시키면 절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사주팔자를 보니까 인일에 인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번 전투에서는 진짜 완전 최고의 운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양방 휘하할 사람들이 인일 인시에 태어난 사람들만 모으고 이랬습니다. 그 통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들으면 황당하고 웃긴 얘기인데 슬픈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슬픈 네,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네. 이렇게까지 했을까. 다 실패하고 이 양방 장군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 시대보다 한 몇십 년 정도 앞서가지고 나폴레옹 시대에 뭐 소문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때 당시에 유럽 나라들이 중국 저렇게 땅덩이 큰데 우리 좀 찔러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폴레옹이 약간 멋있게 잠자는 거인을 깨우지 마라. 중국은 뭐 만만해 보여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겠죠. 영국 사람들이 나폴레옹도 이겼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해지는 좀 그 흐름에 이 아편 전쟁의 역사가 있는 뭐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정말 완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전쟁 후에 뭐 어떻게 됐나요, 청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난징 조약을 맺어서 예. 이제 광저뿐 아니라 이제 4개 항구를 포함해서 5개 항구를 개항을 시킵니다. 자유무역하자. 예. 그리고 이제 그 영국과 합의한 관세를 매기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호무역이니까 중국 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무역을 더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 영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류하는 영국인들은 영사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난징 조약으로 홍콩 섬이 영국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1997년까지 홍콩은 이제 영국령이 됐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종의 영국이 생각하는 국제 체제가 있잖아요. 대등한 국가들끼리 하는 외교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이런 거를 강요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중국이 또 약속을 잘 안 지키고요. 또 이제 영국 상인들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항구를 더 열어라. 그리고 아편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베이징에 영국 대사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중국이 안 듣죠. 그래서 영국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이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에로호 사건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영국 국기가 달려있는 에로호에 청나라 관원들이 가서 중국인 선원 12명을 해적질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영국 국기가 있는 건 결국 영국 영토인데 여기 침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때는 프랑스까지 끌어들여서 1856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1856년부터 1860년까지 2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요. 1858년에 사실 텐진까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엔 베이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때 11개 항구를 열고요. 그리고 모든 물품을 이제 다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영국이 잠깐 돌아갔다가 그럼 12월에 만나 했는데 이때 잠깐 그 베이징 근처에 다구 포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영프 연합군이 청나라 군대와 충돌했는데 여기서 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할만한데 그래서 텐진 조약을 파기합니다. 진짜 열받아서 이제 본대가 와가지고 베이징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하원 태우고요. 이때 황제가 열알기 나오는 그 열화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돼서 텐진 조약이 다시 살아나고 배상금을 더 올리고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이제 완패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과 중국과의 관계만 변한 게 아니라 세계사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동방을 대표하는 그런 패권국을 신흥 패권국인 영국이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서세동점이라는 게 또 너무 확실해집니다. 서양 중심의 국제 질서가 짜지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또 영국이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스, 뭐 미국, 러시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나중에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끼어들어서 중국의 본격적인 침략이 이제 가속화됩니다. 흥미롭게 영국이 중국문을 여는 게 일종의 프로토콜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일본 문을 열 때 해리 제독이 가가지고 미일 하친 조약에 맺었을 때 뭐 항구 열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하고 체해국 조약 넣고 뭐 이런 식의 조약을 또 넣습니다. 일본이 또 그걸 따라하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 똑같이 문 잘 안 열려고 그러니까 에로호 사건 비슷하게 우니호 사건 일으켜가지고 핑계 삼아서 나라 문 열게 하고 서양이 동양 어떤 국가의 문을 열려면 영국이 했던 걸 따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사실 영국 내에서도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있었어요. 사실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강하게 관세 올리고 할 때 모든 미국 국민이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미 뭐 확실한 의회 민주주의를 구축했고 또 이때 영국이 상당히 복음주의가 약간 사회적 분위기인데랑 도덕적인 정치 이런 게 되게 강한 때였어요. 1807년에
영국이 되게 큰 무역 이익을 보던 노예 무역을 스스로 폐지하고요. 1833년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요. 영국이 이때 2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서인도 제도에 있는 노예를 정부가 사서 풀어줘요. 다시 이게 조금 더 연장시켜서 1840년에 영국 의회에서 예. 이미 전쟁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후에 승인을 하는 거죠, 전쟁을. 투표를 했을 때 271대 262로 아편 전쟁이 승인됩니다. 야. 9표 차이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돈도 좋고 무역 적자 개선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견이 되게 높았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글래드스턴이 이때는 초선 의원이었는데 전쟁 원인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부정직한 전쟁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본데 이걸 영국 정치인 글래드스턴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차 아편 전쟁에다가 마지막 베이징 조약. 원래 일탈이 첫 번째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뭐 쉽잖아요. 한 번 하니까.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살짝 더 나아가지고 약간 어떤 생각도 좀 하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세계사의 깡패 영국 뭔가 문제가 이상한 데는 다 영국이 과거에 저지른 게 그런 얘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그게 아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가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옆에 프랑스도 있고 이럴 때가 대부분 많은 것 같거든요. 아편 전쟁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차 아편 전쟁 일어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도 영국 규탄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2차 아편 전쟁 터져가지고 영국이 잘 나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프랑스 끼어들고 우리도 같이 가자. 미국, 러시아, 러시아도 영국하고 러시아 완전 앙숙이었거든요. 19세기 내내 영국하고 러시아 계속 싸웠는데 야 이거 털면 나올 것 같은데 야 같이 가자 그러면서 러시아도 같이 들어가고 그게 사실은 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약간 좀 뭐랄까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근대 세계를 만든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영국이죠, 분명. 왜냐하면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 확립에 분명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산업혁명으로 전 인류를 산술적으로 기하에서 구해냅니다. 그런 큰 역할을 해냈고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영국의 세계 제국을 만들어내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자가 큰 거죠. 세계 곳곳을 다 쳐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영국이 쳐들어가지 않은 나라, 한번 발자국을 건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 20국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도 검은도에 들어왔었죠. 네, 검은도 들어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있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도도 건들고 아프리카 어디도 건들고 하면은 도대체 영국에 좋게 얘기할 나라는 별로 없는 거죠, 사실상. 혹시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기는 하나요? 반성은 해요. 그래서 네. 교과서를 보면 꽤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노예무역도 영국이 대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데 교과서에 뭐 다 쓰거든요. 얼마 뭐 무역했고 얼마 이익을 받고 어떻게 없앴고 아편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치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다 써요. 그런데 이제 약간 그거죠. 뉘앙스가 그랬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벗어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선한 것도 자기인 것처럼 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국 중심으로 서술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아편 무역은 중국이 요구한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새로운 무역 전쟁 아니야? 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무역 전쟁은 꽤 많았어요. 근대 이후로만 봐도 이제 영란 전쟁이라고 해서 네덜란드랑 영국이 당시 무역 분쟁이 있으면 전쟁까지 했던 거예요. 미국 독립도 사실은 뭐 1812년 그 전쟁도 관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우리 아편 전쟁도 사실 그 안에 이제 이 무역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 무역 분쟁이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역사에는 이제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치고받고 싸웠죠. 요즘은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이제 관세로 이제 그걸 무기로 삼아 이제 싸우고 있고 그거를 새로운 패권 국가인 미국이 하고 있죠. 사실 미국이요 되게 영국 역사 참고를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약 단속한다고 뭐 콜롬비아도 가서 막 잡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파나마 가가지고 뭐 대통령 잡아오고 그래서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역 분쟁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활일관 문제가 돼서 생각보다 심각한 군사적 충돌까지는 안 가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마약 문제하고도 직접적인 연결도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편 유사제라고 하죠. 이 아편에 들어있던 마약 성분과 비슷한 형태로 사람에게 진통 효과, 마약 효과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유통이 많이 되고 효과가 강력하기로 악명 높은 펜타닐이
특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2020년대 초에 1년 동안 펜타닐 오남용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 7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는 뭐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막 포함되어 있고 미국 사회 전체가 골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캐나다 때문 아닐까? 멕시코 때문 아닐까? 그 뒤에는 캐나다나 멕시코로 펜타닐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는 중국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자꾸 커져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약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 펜타닐이 한 67%가 중국에서 와요. 그리고 한 17% 정도가 멕시코를 통해 오거든요. 멕시코를 통해 오는 거는 또 그 원료가 사실 중국에서도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자꾸 이민자 얘기하면서 미국이랑 멕시코 장벽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또 펜타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닐을 포함한 여러 마약류의 거래 문제, 또 유통 문제도 사실 미국이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이나 유혹이라도 생기신다라고 하신다면 임칙서 세 번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만에 하나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지금 좀 이쪽으로 휘말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얘기하시고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약 이거 잘못 들어가면 자기가 망하는 건 기본이고요. 주변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빨리 털어내시고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시는 게 최선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 생각하면은 뭐 현재적 쓸모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중 아니면 미국 멕시코 무역 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영국 중국의 무역 전쟁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실마리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역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교훈 이야기까지 상당히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